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 자격 핵심 특강 강사 박정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브젝트 5 코칭 교육 훈련 및 멘토링 동기부여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이 일반 직원보다는 서비스 현장 관리자로서의 입장이 되어서 수업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서비스 현장에서 물론 고객 응대도 하겠지만 내부에 이제 우리 그 후배들이라던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동기부여도 좀 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서로 코칭, 교육, 멘토링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계속 이제 함양하기도 하고, 서로 좀 내부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좀 그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챕터 1부터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는 성인학습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학생이 아니라 성인들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학생하고는 성인들은 학습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요. 가장 먼저 성인학습자의 특성부터 한번 보시면, 자, 학생과 구분되는 성인학습자들의 특성은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약간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눈도 조금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자가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이렇게 좀 전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력이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명확한 발음으로 천천히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반복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자기중심적인 경향과 경직성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성인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살아온 연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음의 틀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안에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향성과 조심성 이런 것들도 증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수자들은 뭘 해주셔야 됩니까? 좀 마음을 열고 도전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적 특성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성인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부여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다 그러면 엄마로서, 딸로서, 그 다음에 뭐 회사 직장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 그 어떤 책임 이행과 같은 선상에서 굉장히 교육 요구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생에 맞춰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대부분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그런 역할들이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중 성인학습자들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이 바로 나왔네요. 자, 직무 수행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암기시킨다. 암기시킨다는 거는 사실 좀 성인학습자들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뭔가 학생들처럼 달달달 암기시키고 시험 보게 하고 체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방법에는 별로 맞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인 학습자는 그러한데 우리 교수자는 어때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성인 교육자로서의 갖춰야 될 역량 첫 번째는요, 전문성입니다. 뭘까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현장 관리자다라고 했을 때 뭘 공부하시면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비스 경영 자격 같은 거를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서비스 경영에 관련된 서적을 본다든가, 뭐 이런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명확성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지식들을 잘 조직화하고 성인 학습자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하겠고요. 자, 감정이입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도 수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예, 이 수준이라는 것은 뭐 개인의 학력이라던가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시는 것, 교육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열정 있으시면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과 문화적인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도 굉장히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성인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번인가요? 자, 정답은 네, 문화적 획일성. 이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일관된 문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유연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자, 문화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여기 앞쪽에 문화적인 감수성이 올바른 표현이다라는 것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훈련에 관련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교육 받을 때 어땠을까라는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교육 훈련의 분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OJT라는 것이 있고요. OFJT라는 것이 있어요. 자, OJT와 OFJT의 차이는 뭐냐면요. 자, OJT는 현장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 교육.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비스 현장,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공간에서 업무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 현장에서 누가 교육을 한다고요? 동료 선배가 피교육자에게 어떤 그 직무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 계획도 세우고 지도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OJT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장점을 한번 먼저 보시면 굉장히 직무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특정 장소로의 이동이 없다. 현장에서 바로 교육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자, 이거를 하면서 상사와 동료 간에 1대1로 보통 교육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다 보면은 좀 친해지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이동해서 뭔가 숙소를 제공하고 뭔가 식사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바로 교육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시면 구성원의 능력과 그에 상응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OJT는 1대1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그 현장의 관리자가 교육의 수준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맞춤의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점을 한번 볼까요? 네, 단점 보시면은 상사와 환경이 훈련에 부적합하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아무래도 현장은 굉장히 바쁘죠. 항상 우리는 고객을 모셔야 되고, 뭔가 이 다양한 업무 처리를 좀 하다 보면은 이 바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상사가 교육을 좀 미루거나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많은 직원을 동시에 훈련하기는 어렵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OJT는요. 소수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된 내용과 같은 수준의 훈련이 어렵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사한테 난 그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거나 다른 상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그 상사와 동일하게 교육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업무를 이만큼 알 수도 있고 이만큼 알 수도 있게 되는 이런 좀 비일관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교재 그 OJT 아래 보시면 OFJ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현장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에는 어때요? 우리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프JT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현장 밖의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장점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 동기들끼리 모여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모여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관된 교육을 강사한테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뭐 2박 3일 교육이다. 그러면은 커리큘럼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2시간은 어떤 강사, 2시간은 어떤 강사. 다른 강사들이 각각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들? 연수원들은 지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좀 업무를 잊고 교육에 전념하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참가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오프제이트를 할 때에는 8시간 내리 뭐 앉아서 강사한테 뭐 이렇게 강의식으로 수업만 받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팀워크를 위한 그런 훈련이라든가 혹은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토론 활동을 통해서 뭔가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장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단점인데요. 자, 아무래도 2박 3일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로 써먹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어떤 갭 때문에 즉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현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구성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을 가서 나는 좀 몸 편하긴 하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요, 나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연수원을 잡아서 우리 교육생들, 우리 잠도 재워주죠. 그 다음에 강사료도 나가겠죠. 그 다음에 뭐 식사도 줘야죠. 간식도 줘야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훈련 대상자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육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전에 제가 드렸습니다. 자, 신입사원일 때와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래도 3년에서 5년 정도 일한 어떤 작업자들과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이제 교육이 좀 달라질 텐데요. 자, 그거 구분하는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이제 신입사원들은요, 기본적으로 뭘 배워야 될까요?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은 뭐 기본 매너라든가 기초 지식이라든가 근무 태도, 그 다음에 기업 내의 어떤 경영 이념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핵심 가치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들은 교육을 받는 방법이요. 강의식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달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긴 하지만 강의식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 선배와의 대화 이런 것들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멘토, 멘티 시스템으로 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교육 방법들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작업자들의 교육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작업자들은 뭘 배우면 좋을까요? 자, 이들은 이미 회사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부여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직무에 관련된 굉장히 현실적인 지식들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의 어떤 그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기능이라던가 회사에 대한 태도, 이제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들한테 주로 하는 교육들은 실습인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해봐야지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습이거나 혹은 현장 교육, 우리 OJT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장 교육을 하거나 혹은 강의식, 직업학교 훈련, 뭐 위탁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리자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관리자들은 이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냐면 이제 기업 경영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관리자가 하위 관리자인지 중간 관리자인지 최고 경영층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경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우리 부하 직원들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임원들의 이야기도 이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다리 역할을 정말 잘 해내야 됩니다.